이상한 알베르게 원 데이 원 생장 피에드 포르 1. 드디어 생장에서 출발. 어스름한 새벽 알베르게를 나섰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지만 알베르게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순례길을 처음 출발하는 이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일찍부터 짐을 챙겨 들고 내려왔다. 체크아웃을 하고 알베르게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하나, 둘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오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부엔 까미노, 수연, 오늘은 정말 PD 느낌이 나네요. 나 지금 카메라에 찍히는 건가요? 예쁘게 나와요? 부엔 까미노, 좋은 꿈 꿨어요? 한국에서 온 수연, 그대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수연, 또 봐요.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이른 새벽부터 돌아가는 카메라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알베르게를 나서는 순례자들이 정겹게 인사를 건넸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인사성이 좋구나. 순례자들끼리의 문화인가? 내가 카메라를 접으려 할 때 모니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수연, 일찍부터 움직이더니 촬영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아침부터 바쁘네.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순례자들의 시작을 담고 싶었거든. 그때 어제 저녁 마당에서 보았던 에드리안이 알베르게를 나오며 인사를 했다. 헤이 수연,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야, 에드리안. 이제 출발하는구나. 모니카, 여기는 에드리안이야. 간단하게 통성명을 나눈 뒤 나는 에드리안, 모니카와 함께 순례길로 올랐다. 알베르게에서 10여 분을 걷자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아스팔트 길이 이어졌다. 에드리안이 내 짐을 보더니 걱정이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수연, 아침부터 열심히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오늘 오를 피레네 산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일부만 택배로 보내는 건 어때? 난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한국에서 촬영차, 산행을 자주 다녀서 문제없어. 내가 순례길을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겠냐고. 한국에서도 혼자 간다고 특별히 가벼운 장비들로 김 부장이 챙겨주긴 했지만 개인 짐까지 합하면 20kg이 훌쩍 넘었다. 내 짐을 본 사람들은 자꾸 가방 무게를 걱정했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체력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틈틈이 운동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에게는 촬영 현장에서 다져진 근성이 있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나의 말에도 에드리안은 재차 걱정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피레네는 보통 산이 아닌데 혹시 중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모니카가 이어서 말했다. 너희들 오늘 알베르게에서 한 번 더 주의 준 거 들었지? 길을 걸을 땐 항상 노란색 화살표를 이정표 삼아 걷고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지 않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반드시 되돌아와야 해. 모니카의 걱정 어린 말에 에드리안이 가볍게 받아쳤다. 모니카, 우릴 너무 불안하게 보진 마. 모니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녀의 걱정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걸어갔다. 티격태격하는 모니카와 에드리안 사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오르막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는데 카메라 배터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어제 파리에서부터 계속 카메라를 돌렸더니 배터리가 그새 다른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여분의 배터리를 찾는데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순간 어젯밤 알베르게에서 모두 충전기에 꽂아 두었던 것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새로 배터리를 구매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알베르게로 돌아가야 하나? 내가 이런저런 고민으로 뒤처지자 에드리안이 돌아보며 농담조로 말했다. 수연, 벌써 뒤처지면 어떡해? 내가 짐 좀 들어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알베르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배터리를 두고 왔거든. 취재하려면 카메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 여유분이 꼭 필요해. 모니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다. 짐도 많은데 그냥 가면 안 돼? 배터리는 중간에 다시 구해도 되잖아. 에드리안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모니카 말대로 하는 게 어때?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도 피레네를 혼자 넘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래봬도 내가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에도 취재 다녀온 베테랑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먼저 가고 있어. 내가 금세 따라잡을 테니까. 내가 긋고 돌아가겠다고 하자 모니카는 포기한 듯 말을 이었다.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최대한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 나는 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빙긋 웃어 보이고는 서둘러 알베르게 방향으로 내려갔다. 다행히도 배터리는 내가 충전하기 위해 꽂아둔 그대로 있었다. 배터리를 얼른 챙겨 가방에 집어넣은 나는 가쁜 숨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다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오르기 시작했다. 에드리안 모니카와 헤어졌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피레네를 혼자 넘는 것은 위험하다던 에드리안의 말이 생각났다. 뭐 별일 있겠어? 이 길을 따라 빨리 가면 되잖아?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고는 먼저 간 두 사람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걷히며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길 옆으로 펼쳐진 넓은 언덕의 풍경은 정말 멋졌다. 갈 길이 바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아쉬운 풍경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야, 정말 멋진 풍경이다. 촬영을 마친 뒤 한참을 걸으니 갈림길이 나왔다. 한쪽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은 포장되지 않은 산길이었다. 주위에는 아무런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갈림길 앞에서 약간 불안해졌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래도 산길로 지나가다 보면 자연 속의 느낌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참을 걷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그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당연히 보여야 할 순례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두둥두둥두둥. 심장이 얕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에 에드리안과 모니카가 걱정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도 피레네를 혼자 넘는 건 위험해. 길을 걸을 땐 항상 노란색 화살표를 이정표 삼아 걷고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지 않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반드시 되돌아와야 해. 나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냥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아냐, 빨리 가서 합류하는 게 나아. 뭐 별일이야 있겠어? 오히려 어물쩍거리다 시간만 갈 뿐이야. 어쨌든 오늘은 피레네를 넘어야 하니까 빨리 에드리안과 모니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을 잃다.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 외진 길을 혼자 걸었다. 그 많던 순례자들은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알베르게에 다녀오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등에 맨 무거운 배낭과 옆으로 맨 장비 가방으로 인해 어깨가 심하게 결리기 시작했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며 몸의 균형조차 잡기가 힘들어졌다. 여전히 산길은 이어졌고 다른 순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슬며시 밀려드는 불안감에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었다. 스마트폰 액정 위로 메시지가 떠올랐다. 서비스 불가 지역.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팔을 뻗어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보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넣고 방향을 가늠하며 조심스레 한 걸음씩 떼었다. 잠시 뒤 호흡을 가다듬고 허리를 펴보았다. 멀리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이 보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제야 내가 1시간째 노란색 화살표를 한 개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쿵! 다시 찾아온 불안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2시간 가까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다. 솔직히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돼. 조금만 더 가보면 분명 순례길로 다시 이어질지도 몰라. 그래,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지. 길을 가다 아무도 안 보여서 고민하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계속 나아갔다. 투둑투둑. 한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걷기 어려울 정도의 굵은 비는 아니었다. 나는 잠시 배낭을 열어 우비를 꺼내 입고 배낭에도 레인 커버를 씌웠다. 고도가 높아서인지 보슬비가 점차 추적추적해지더니 진눈깨비가 되었다. 진눈깨비는 어느새 얇은 눈발로 변해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얕은 눈이 밟히기 시작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9월이라도 피레네에 눈이 온다더니 실제로 이렇게 눈을 맞을 줄은 몰랐다. 나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다. 그러나 가도 까마득한 골짜기만 보이는 산세를 보자 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러다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정신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끼고 있던 장갑 안으로 땀이 흥건하게 차올랐고 나중엔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추위로 조금씩 턱이 덜덜 떨려왔다. 어느새 축축하게 젖었던 등이 식으면서 오한마저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현듯 내가 시사 교양국으로 와서
처음 맡았던 다큐멘터리를 찍다 죽을 뻔했던 일이 떠올랐다. 강원도 산골에서 찍었던 약초꾼 특집이었는데 갑자기 내린 폭우로 급히 철수하는 바람에 팀원들을 놓쳤다. 비가 오면서 갑자기 날도 어두워지고 여름이라 옷도 얇게 입었는데 계속해서 비를 맞고 있으니 체온도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게 익숙지 않은 산길을 몇 시간 동안 헤매다 발을 헛디뎌 경사로를 따라 굴렀는데 그땐 정말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며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어두워지기 전에 피레네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온몸을 덮쳐오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고동치는 심장 박동이 나를 휘감아 왔지만 애써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렇게 앞을 향해서만 걷다 보니 어느새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휴, 이 길이 맞았구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여기에 용기를 얻어 확신을 가지고 1시간쯤 더 전진했다. 그러자 아스팔트 길이 나타났다. 순간 다리가 휘청했다. 드디어 안전한 길에 올랐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것이었다. 역시 길이란 어디로든 연결되기 마련이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자신감으로 밀어붙인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스팔트 길이 뭔가 조금 이상했다. 길 위로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쌓인 눈 위에는 발자국이 없고 발자국도 없고 차가 다니는 흔적도 없었다.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보았으나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배터리는 충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찾는 것은 포기하고 태양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와서 태양의 위치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별히 방향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 결국 감에 의존해서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눈이 쌓인 새하얀 아스팔트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10여 분을 걷는 동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걷는 동안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와 두려움의 턱은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더욱더 세게 부딪혔다. 여기 사람이 다니는 곳이 맞나? 눈길에 사망한 순례자들도 종종 있다고 하던데 생장의 사무소에서 봉사자가 했던 이야기와 출발하기 전 찾았던 기사 내용이 이제야 떠올랐다.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피레네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순례자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뉴스 말이다. 설마 내가 조난을 당해서 사망하는 순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가중되며 그 순례자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희미하던 불빛은 점점 뚜렷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노체인을 장착한 지프차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빵빵 빵빵. 갑자기 차가 빵빵거리며 내게 다가와 서더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열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 이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네? 다짜고짜 제정신이냐고 묻는 남자에게 움찔하며 순간
무슨 일인지 싶었다.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이 길에 혼자서. 론세스 바이스로 가고 있어요. 일이 생겨서 뒤처지는 바람에 일행들과 헤어졌어요. 나의 대답에 남자가 더욱 화를 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눈 내리는 거 안 보여?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혼자서 산을 넘겠다는 거야?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치는 바람에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서둘러 가고 있는데 그냥 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론세스 바이스로 간다면서? 이 길은 론세스 바이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내더니 이제는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남자의 말에 나는 더 당황했다. 뭐? 이 길이 론세스 바이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내가 멍해 보였는지 남자가 조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한데 여긴 정말 위험한 데라서 그런 거야. 얼마 전에도 갑자기 내린 폭설에 조난되었던 영국인 순례자들이 사흘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던데 요즘 여기는 이상기후인가 뭔가로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지금 생장으로 나가는 길인데 자네를 발견한 거야. 나도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길이라 내 뒤에는 자네를 발견해 줄 사람이 이젠 없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남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이대로 계속 갔다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어. 나를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 빨리 차에 타. 눈이 더 내리기 시작하면 쌓이는 건 금방이야.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차가 오지를 않아.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차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헛수고야. 고립된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한참 헤맨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체온도 금방 떨어질 거야. 얼른 타. 생장까지 태워다 줄게. 위험천만한 길이라는 말에 나는 얼른 남자의 지프차에 올라탔다. 남자의 당부와 충고가 거듭되었다. 진짜 죽을 뻔했다니. 게다가 지금껏 걸어온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니. 말도 안 돼. 달리는 차 안에서 피레네 산맥의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니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나무라는 듯한 남자의 충고와 순례자 사무소의 봉사자에게서 들었던 다른 순례자들의 위험한 상황들이 두서없이 떠오르며 나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들려오는 남자의 걸걸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이봐, 다 왔어.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알베르게가 나올 거야. 출발 지점이었던 생장이 도착하여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내리려는데 남자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찌됐든 당신은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내일은 절대 혼자서 피레네를 넘지 마. 내 말 명심하라고. 그럼 부엔까미노. 아직까지 얼떨떨했던 나는 남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넨 후 마을 안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갔다. 생장의 붉은 지붕들을 보니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조금씩 내린 눈이 얕게 쌓여 있었다. 여기까지는 거친 눈발이 내리지 않은 것 같았다. 아직 날이 밝았지만 나의 몸과 마음은 천근만근으로 며칠은 쉬지 않고 걸은 듯했다. 어깨에 메고 있는 배낭이 2배로 무겁게 느껴졌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이 피로가 풀리려나? 나는 추위에 얼었던 몸을
따뜻한 물에 푹 담그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순례길에서 목욕을 바라는 것은 애초 무리였다. 때마침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바쁘게 울렸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확인보다 휴식이 급선무였다. 설령 김 부장의 연락이라 해도 지금은 받을 수 없었다. 무조건 쉬어야 했기에 먼저 눈에 띄는 알베르게를 찾아 나섰다.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몇몇 알베르게가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모두 자리가 없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아침부터 알베르게에 카메라 배터리를 놓고 오고 산을 헤매다가 죽을 뻔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통을 듣고 심지어 이제는 머물 곳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순례길은 이렇게 위험한 여정이 아니었다. 첫날부터 이렇게 꼬이니 산티아고까지의 순례길 취재가 잘 될지 걱정이 되었다. 같이 온 스태프가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즈음 빨간 지붕 아래 하얀색으로 칠해진 3층 건물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보였다. 다행히 가리비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알베르게인 것 같았다. 3. 이상한 알베르게. 저긴 뭐지? 좀 깨끗해 보이는데? 온수 샤워와 휴식이 절실했던 나의 얼굴에 반가움이 퍼졌다. 건물로 다가가니 입구의 문에 특이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붉은색의 로고였는데 마치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런데 저 가운데 글자는 뭐지? WH인가? 무슨 뜻이지? 나는 잠시 스치는 궁금증을 뒤로하고 알베르게의 입구에서 우비를 벗으며 눈을 털어냈다. 입구로 들어서자 알베르게 주인이 상냥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저 예약 안 했는데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피레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저런, 첫날부터 고생하셨네요. 피레네 구간은 그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세요. 거실에 가시면 따뜻한 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위로해주는 알베르게 주인의 말에 그제야 안심하며 체크인을 했다. 주인이 숙박부를 적고 크레덴시알에 새우를 찍어주는 동안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로비는 전체적으로 하얀 벽면에 목재가 잘 어우러져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시설들도 모두 깨끗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벽면을 가득 채운 순례길 지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강과 다리, 언덕과 들판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에는 나무로 조각된 커다란 별이 빛나고 있었다. 벽면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다. 이곳은 마치 알베르게가 아닌 고급 리조트의 로비처럼 꾸며져 있었다. 힘든 하루였지만 이 알베르게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비를 한 바퀴 둘러본 후 다시 데스크로 돌아오니 데스크 옆 선반에 놓인 안내판이 보였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건 뭐지? 질문을 하라고? 순례길이라 그런지 특이한 게 다 있네. 안내판 옆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색의 로고가 새겨진 흰색의 종이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종이 카드를 집어들어 보았다. 알베르게 입구에서 보았던 타오르는 듯한 불꽃 모양의 로고가 여기에도 새겨져 있었다. 살짝 두툼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의 종이 카드는 알베르게의 포근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그때 알베르게 주인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방키를 건넸다. 방은 201호실입니다. 편히 쉬세요. 이 카드는 무엇이지요? 나는 방키를 건네주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종이 카드에 관해 물었다. 질문을 작성하는 카드랍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작성하셔서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이 나무 상자에 넣어주세요. 네. 나는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건지 다소 의아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물어볼 힘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종이카드를 한 장 챙겼다. 배낭과 촬영 장비가 든 가방들을 마저 들고 로비에서 바로 보이는 계단을 따라 방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열자 짐이 올려진 침대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듯한 깨끗한 침대가 보였다. 싱글 침대가 2개 있는 2인실이었다. 방문 옆으로는 짐을 놓을 수 있게 락커가 놓여 있었다. 비어있는 칸에 배낭과 가방들을 내려놓는 침대에 가서 비어있는 칸에 배낭과 가방들을 내려놓고 침대에 가서 걸터 앉았다. 어디 갔나 보네. 그럼 나는 여기를 쓰면 되겠지? 아직 주인이 없어 보이는 깨끗한 침대 시트를 보며 나는 짐작했다. 사립 알베르게라지만 2인실에 싱글 침대라니. 이런 공간이면 촬영 장비를 정비하고 자료 작업하기에 좋겠는데? 순례길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방을 함께 사용하기에 촬영 장비를 누가 손댈까?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온종일 산에서 헤맸더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몸을 따뜻한 물에 씻고 싶었지만 다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 이내에 잠이 들었다. 부스럭부스럭.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잘 떠지지 않는 눈꺼풀 사이로 어떤 형체가 어른거렸다. 아직 만나지 못한 반대편 침대의 주인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곧이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슬며시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정말 푹 잤네. 아이고 허리야. 나는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씻지도 않고 잤더니 찝찝해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에 닿자 피로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세탁실로 가서 땀에 전 옷을 세탁한 후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데스크에서 가져온 카드를 챙겨 들고 저녁 식사를 하러 2층 식당으로 갔다. 식사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에게 이 카드가 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식사하고 있는 순례자들이 보였다. 저녁 메뉴는 따뜻한 치킨 수프와 바게트, 그리고 감자튀김이었다. 나는 그릇에 음식을 담은 후 빈 자리에 가서 앉았다. 테이블에는 3명의 순례자들이 식사하고 있었다. 그중 2명은 독일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바게트를 하나 집어 따뜻한 스튜에 찍어 먹어보았다. 허기 때문인지 빵이 매우 고소하고 맛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었다. 잘 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던데.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르코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알고 보니 나의 룸메이트였다. 아, 오늘 길을 잘못 들어서 피레네에서 몇 시간을 헤맸어요. 그렇게 다시 생장으로 돌아와서 알베르게에 왔는데 그대로 골아 떨어졌네요. 마르코가 안쓰럽게 나를 보며 답했다. 저런, 고생했겠네요. 먹고 힘내세요. 식사를 이어가다 마르코가 종이 카드를 들어 보이며 나에게 물었다. 혹시 수연도 종이 카드를 보았나요? 아, 그 카드요? 안 그래도 이게 뭔지 궁금해서 가지고 왔어요. 나는 마르코에게 챙겨온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다. 옆에 있던 독일인 친구들도 그 카드를 보았다며 그게 뭔지 궁금해했다. 데스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마르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독일인 친구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마르코의 말에 나도 감자튀김을 먹으며 카드를 살펴봤다. 질문을 적는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질문이 뭐냐고?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마르코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체 이게 뭔가요? 나도 순례길은 여러 번 와봤지만 이런 알베르게는 처음이에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궁금하면 직접 한번 해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독일인 친구 중 한 명이 실망한 듯 말을 꺼냈다. 당신도 모른다는 말이네요. 한번 보라기에 뭔가 아는 줄 알았더니. 나도 궁금하니까 같이 보고 이야기해 봤으면 했죠. 하하하. 마르코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질문 카드를 살피며 마르코에게 물었다. 그런데 뭘 질문하라는 걸까요? 순례자 숙소니까 순례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도 질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냥 뭐든지 물어보라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마르코는 적을 거예요? 아이나 한번 해보려고요.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나는 남은 수프를 먹으며 마저 떠먹으며 대답했다. 마르코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다 다시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도 업무 관련 질문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왠지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여기는 순례길이잖아요. 일반적이고 시시한 질문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 이 카드를 봐요.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마르코의 말에 나는 카드를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았다. 그의 말대로 이 카드는 누군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듯했고 로고는 특별해 보였다. 독일인 친구들도 질문 작성에 흥미가 생긴 듯했다. 우리도 저녁을 먹고 무엇을 물어볼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마르코 말처럼 해본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싶어서 나도 질문을 적어보기로 했다. 마르코 말처럼 해본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싶어서 나도 질문을 적어보기로 했다. 나중에 나도 한번 적어봐야겠네요. 어떤 질문을 해볼까 생각하려는데 먼저 방으로 가겠다고 마르코가 자리를 일어섰다. 나도 식사를 마친 터라 마르코에게 인사하고는 식당 한쪽에 마련된 커피 스테이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질문 카드를 꺼내려다 갑자기 마을에 들어서고 울렸던 스마트폰 알림이 생각났다.
확인해 보니 모니카와 에드리안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뒤따라간다던 내가 도착하지 않자 걱정한 것 같았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에드리안. 수연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론세스 바이스에 있어. 연락해. from 모니카. 수연 배터리 찾았어? 안 와서 걱정하고 있어. 확인하는 대로 연락해줘. to 에드리안 모니카. 미안, 중간에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생장으로 다시 돌아왔어.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 취재 때문에 당분간 속도를 빨리 못 낼지도 모르지만 중간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건강하고 부엔 까미노. 프롬 모니카. 다행이다. 푹 쉬고 내일은 꼭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피레네를 넘어. 프롬 에드리안. 뭐? 생장으로 돌아가? 모니카 말처럼 내일은 혼자 넘지 말고 조심해. 기회가 되면 만나자. 투 에드리안. 모니카. 그래, 고맙다. 또 보자. 둘에게 답장을 보내다 보니 오늘 하루가 다시 떠올랐다. 오늘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만약 그 지프차가 나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상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차에서 내릴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눈 내리는 산에서 조난을 당할 뻔할 걸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다니.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으나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내가 만든 방송을 그가 볼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고마움을 나중에 방송 내레이션에 넣어서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은 질문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일단 생각을 잠시 접고 알베르게를 둘러보기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 옆에는 아치형의 입구를 지나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아, 이쪽이 거실인가? 나는 궁금함에 반사적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하얀색 벽과 바닥이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걸어가니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천장은 3층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리듬 체조 선수가 리본을 돌려 원을 그린 듯한 모양의 샹들리에가 중앙에서 길게 내려와 있었다. 거기에서 반사되는 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들이 잘 보였다. 이 정도라면 숙박 비용도 꽤 비쌀 것 같은데 사립 알베르게와 비슷한 금액이라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순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 순례길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볼 때도 이런 곳이 있다는 리뷰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오늘 여기에 묵을 수 있어 다행이야. 나중에 이 알베르게가 순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숙박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았다. 넓은 거실 곳곳에는 초록색 잎의 관상용 화분이 놓여 있어 공간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10여 명은 함께 앉을 수 있을 듯한 큰 화이트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을 앞에 두고 몇몇 순례자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또 다른 몇몇은 질문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질문 카드에 뭔가를 열심히 쓰는 이들도 있었다. 오랜 역사를 고이 간직한 이 마을에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이 숨쉬는
알베르게에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거실 한편에 마련된 커피 스테이션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 테이블로 향했다. 저녁 식사 때 함께했던 독일에서 온 친구 2명이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눈 인사를 하고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깊고 진한 향이 공간의 특별함과 더해져 편안함을 주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질문 카드를 꺼냈다. 질문 카드에는 이름과 국적을 적는 곳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질문을 적는 공간이 있었다. 이름을 쓰라고? 어떤 이름을 써야 하지? 스페니시 오알 잉글리시라고 했으니 여권 이름을 쓰면 되나? 나는 질문도 작성하기 전에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이름을 쓰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고민되었다. 결국 나는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름을 적고 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What is your question? 저녁 식사 때 한번 보았던 문구이기는 하지만 막상 질문을 쓰려고 마음먹고 보니 새롭게 다가왔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어떤 걸 물어볼까?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질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의문투성이인지